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 토론입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며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땐 세금도 큰 부담인데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매출이 적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영업자들은 세제 개편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개선 방안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정명래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 완산지부 회장, 이국 전주시의원, 유성태 세무사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준비한 뉴스 영상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당연히 반기는 분위기지만 그 효과가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영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간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불합리한 세제 개편이 더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창희 기자입니다. 전주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홍모 씨는 최근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 더 가게를 운영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계엄과 탄압 사태로 상반기 매출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줄었는데 세금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홍 씨가 내야 할 부가세는 매출의 5%인 260만 원. 간이 과세 대상이면 단돈 몇만 원이면 되지만 배제 대상이 아니어서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 한 3%대, 4%대 쓰던 걸 그 비용을 다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직원을 다 줄이고 지금 혼자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주모 씨 역시 매출이 1년 전보다 무려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월 매출이라야 100만 원을 조금 넘는 사실상 수익이랄 게 없는데도 내야 할 세금은 수십만 원에 이릅니다. 제 품목이나 제 영업적인 걸로 봐서는 간이 사업자고 영세 사업자로 들어가야 맞는데 왜 일반 사업자예요? 라고 묻거든요. 두 사람 모두 연매출이 1억 원이 안 되는 영세 사업자로 영업장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위치한 일반 사업장이어서 감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의 부가세는 매출의 10%, 1.5%인 간이과세 사업장의 6배가 넘습니다. 지난 2009년 지정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은 전주만 해도 중화산동과 서부신시가지, 서신동과 전북대 주변 등 10여 곳, 음식점의 수를 기준으로 전주시 전체 점포 수의 10%를 훌쩍 넘을 정도로 높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은 20여 년 전 당시 중심 상권을 폭넓게 적용한 기준이지만 카드 사용 확대로 매출이 투명해진 데다 온라인 시장 활성화로 특정 상권이라는 개념이 무색해진 지 오래입니다. 간이과세 대상이 연매출 기준 1억 400만 원으로 실수익으로 따지면 3천만 원 안팎인데 1인 최저 생계비 수준입니다. 간이과세 대상 자체가 나홀로 점포이고 사업 지속을 고민해야 할 수준인데 세금 부담이 10%인 일반 사업장은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뭐 22만 원, 3만 원 매출을 올려가지고 인건비 내겠습니까? 임대료 내겠냐고요? 못 내죠.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 상향을 약 2배 정도는.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민생회복 지원금을 풀고 있지만 결국 6개월 뒤에는 또 다른 고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과세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이 어렵게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한테는 이제 간이과세 혜택을 원래 받을 수 있는 건데 저 매출이 적어도 이제 간이과세 적용이 안 되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간이과세 배제 지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일정한 지역에서 영위되는 사업에 대해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즉 소규모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 일반 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간이과세 혜택으로 간편한 세금 계산이나 낮은 세율 등은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은 매년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지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상업활동 밀집 지역이나 관광지, 유동인구가 많고 매출이 큰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2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2,000여 곳이 있고요. 전주시 역시 전주 한옥마을 인근 백화점, 경원동, 고사동, 중화산동, 서신동, 효자동 등 일부 구역에 30제곱미터 이상 혹은 5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이 적용을 받고 있고 소재지로 보면 총 628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주요 상권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닙니까? 상당수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무사님. 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은 언제 지정이 됐고 왜 만들어졌으며 어떤 뭐 기준이 있습니까? 먼저 이제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실제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간이과세 배제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종목 기준, 과세 유흥 장소 기준, 부동산 임대업 기준, 오늘 핵심 주제인 지역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예전에 과거의 소비 패턴은 상권이 발달하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주로 매출이 높기 때문에 이걸 추정으로 해서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발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간이과세를 배제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소비의 패턴이 단순히 상권이 발달하거나 유동인구가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것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시대에 좀 맞지 않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를 하고 지역이 바뀌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지역이 배제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그럼 있습니다. 전주를 기준으로 할 때 지금이 아까 뭐 10개 지역 이렇게 정립된 거는 몇 년도죠? 이것이 2000년대부터 정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한 20년도 전에 지나간 기준이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자, 정 회장님. 자,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사업주들은 그렇다면 네네.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라는 걸 처음에 알고 점포를 네네. 임대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아닙니다. 전혀 모르고 처음에는 시작을 합니다. 제가 처음 영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 그 동네 상권 형성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의 임대료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알고 있지만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임대 계약하고 인테리어까지 다 하고 난 뒤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하러 갑니다. 거기에 되면은 민원실에서 이 지역은 간이과세 배제 지역입니다라고 그때 이제 아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뭐 부가가치세를 세금을 또 안 와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세무사님. 아까 이제 우리 뉴스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분들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는 부분들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네네. 자,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라고 알고 있으면 간접세고 네네. 소비자가 내는 거를 지금 업체가 가지고 있다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부터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접세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좀 어렵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예시를 하나 제시를 하면은 어떤 사업자가 제품을 시장에 내게 되면은 그 시장에 낼 때 적정 가격이란 걸 책정을 하고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사업자는 바로 소비자들에게 100만 원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에 곱하기 10%인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책정했던 가격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소비자로부터 받은 110만 원은 어떻게 나뉘냐? 100만 원은 매출로서 잡히게 되는 거고 이건 이후에 이제 소득세를, 10만 원은 부가가치세인 매출세액으로서 추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접세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부가가치세는 그 소비자로부터 받은 사업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지만 그 10만 원은 결국에 소비자로부터 나온 돈이기 때문에 이걸 간접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간이과세자는 조금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아까는 제가 제품 가격에 곱하기 10%라 이야기했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들에게 주는 특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10%를 매긴 게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곱하기 10%를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율로 합니다. 여기 정명래 지부장님께서 몸담고 있는 요식업회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입니다. 거기에 곱하기 10%인 1.5%가 부가가치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 회장님, 아까 이제 우리가 저기 방송에서도 봤듯이 그 콩나물국밥집 하는 사장님이셨는데, 네. 자, 우리가 보통 콩나물국밥 팔 때 10,000원에 파는데, 네. 사실 저희도 낼 때 그 안에 이제 뭐 1,00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90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거 잘 계산을 않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분?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가가치 내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돼 있는 줄 알고 식비를 지불을 하죠.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 업주분들은 그 속에 부가가치 예를 들어 콩나물국밥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면은 1,000원은 우리 고객님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제가 놓아뒀다가 제가 뭐 이렇게 신고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구조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일반 음식점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금이 너무나 가중돼 있는 거죠. 그 속에 예를 들어서 고정비용 플러스 우리 그 콩나물 국밥에 나오면 찬이 있잖아요. 이 찬 가격도 원가 비율로 해서 사실은 다 세금이 책정이 돼야 맞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워낙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저 집이 콩나물국밥 10,000원 받으면 저희 집도 10,000원 받아야 돼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이 세금에 대해서 부담이 큽니다. 세무사님도 그거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우리가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네.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라는 게 나름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떤 A라는 순대국밥집이 10,000원에 팔고 있는데 옆집 B집이 만약에 똑같은 국밥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11,000원을 부가세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저희는 11,000원의 가격을 책정했습니다고 하면은 네. 마음이 속상해서 그 집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자, 이 의원님. 자, 이게 아까 저기 그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 결정된 게 2000년대 이제 초반이라고 그러는데 한 20여 년 정도 그 시간이 지났는데 자,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국세청이나 뭐 광주지방국세청도 그랬지만 그런 이제 배제 지역을 정하면서 분명히 기준이 아까 들었지만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사실 지금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지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실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관광객이 많은 지역, 매출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자라도 세금을 일반 과세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코로나19 그다음에 경기 침체 등이 심해졌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현금 결제가 많았으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카드와 전자 결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은 매출을 누락하는 일들이 거의 어려워졌습니다. 유동인구가 줄고 관광객도 예전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사실 매출이 많이 감소했다고 말씀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분들이 전혀 배려되지 않고 고려되지 않은 게 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카드 사용으로 이제 매출이 많이 투명화됐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어떤 상권이라는 개념도 많이 좀 사라졌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정 회장님. 네. 자, 그럼 자영업자들은 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없애달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과세 기준을 조금 변화시켜달라는 겁니까? 요구사항이 어떤 겁니까? 아까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간이과세 배제 지역일 경우에는 사실 부가세 별도로 받아야 맞죠. 그 지역은. 네.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의 외면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네네. 이거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재 있는 제도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특정 상권 이제는 없어졌어요. 온라인 시장이 열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매출 기준 우리 간이가세 지금 법적으로 1억 400이잖아요. 그 기준의 매출 기준으로 이분들도 똑같이 그 혜택을 받아야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관이과세 그 기준이 매출로 네네. 1억 400만 원. 네네. 이게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이거 올랐습니다. 8천만 원을 지금 더 올린 건데. 네네. 자, 그렇다면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했지만 그래도 원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4,800에서 현재 1억 400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물가 상승과 저희들이 그 카드 실명화가 되면서 세금 누락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투자를 해서 나의 인건비와 1인 종사자를 고용했을 때 적어도 3억까지는 상향이 돼야만이 일할 맛이 나지. 최저임금 수준도 안 받는다고 하면 누가 투자해서 저도 이번에 이제 간이과세 배제 지역 이제 토론 주제가 잡히면서 저도 이거 자료를 취합을 해보면서 알게 된 건데 이 4,800만 원이라는 기준이 공급 대가 4,800만 원 기준이 1996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이 4,800만 원이 쭉 유지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1996년 당시에 짜장면 값은 얼마냐? 그러면은 2,5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2025년인 현재의 짜장면 값은 단순하게 7,000원에서 8,0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단순한 짜장면 하나로만 비교를 했어도 물가가 대략 2.5배에서 3배 정도는 올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996년 당시에 도입되었던 당시에 4,800원이라 한다면은 여기에 단순히 그냥 곱하기 2.5의 3배만 하더라도 대략 한 1,400, 1억 4천까지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근데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이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그렇게 큰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은행 대출을 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금도 갚아야지, 이자도 납부해야지, 또 식료품도 내야지, 인건비도 지출해야 되지 하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제가 구체적인 액수가 어느 금액이 적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조심스럽게 지부장님의 의견에 제가 조금 힘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아, 그럼 매출 기준 3억.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출 기준 3억으로 가야 맞는 이유가요. 네네. 우리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이 55%에서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60%를 잡는다 해도 40% 남는 상황에서 네. 거기에 고정비용, 인건비 거기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저 생계 비용밖에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까지는 정말 상향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하고 이제 우리 시의원님한테 이제 질문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라는 것을 현실에 맞게끔 바꾼다 그러면 이걸 유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풀어서 아예 없애고 다른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말씀 좀 듣겠습니다. 없애는 것은 세금상의 국세율로 봐서는 어려운 일이고 지금 이미 그 간이과세 기준을 1억 400까지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매출 기준으로 이거를 제도를 개정을 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상향은 차후 논의할 부분이지만 지금은 일단 1억 400으로 된 걸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적용을 하자. 지금 배제 지역만큼은 매출 기준으로 해야 맞는 상황이고요. 네네. 정말로 지금 전국에 네. 우리 자영업하는 분들이 음식점만 전국에 80만입니다. 거기에 종사자들까지 하면은 200만이에요. 이분들의 생계가 달려 있거든요. 이분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간이과세 기준을 3억까지는 상향해야 된다가 저희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지역 상권이 좋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같은 업종에서 장사를 하는데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것도 부작용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라는 곳이 지금 현재 경제 현실에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조건적인 배제가 아니라 지역 여건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약간 유동적으로 체계적으로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간이과세 배제 지역은 각 지방 국세청장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라북도가 이제 전북자치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특례 조항이라는 걸 만들면 우리가 자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제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게 그 국세청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실 국세청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협의 기구 같은 건 만들어서 조례 제정 등을 건의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이신데 상인들, 소상공인들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잖아요. 네. 특별히 어떤 전주 시의원으로서는 지원책 어떤 부분들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주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인데요. 현재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카드 수수료만큼이라도 전주시에서 보존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시작한 구조인데요. 올해 예산 24억 원 투자해서 매년 매출 3억 원 이하,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복된 사업을 하고 계신 경우에도 최대 2곳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21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해마다 10,000건 이상의 신청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올해도 6월까지 벌써 11,700여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단순한 생계 지원금을 넘어서 실제 영업 활동에 기반한 비용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전주시 의회와 전주시가 함께 이러한 정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국가가 좀 개선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이게 지정이 배제 지역 지정된 거나 국세청에서 어떤 기준 마련한 게 아까 2000년대 초반부터 이게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좀 오랜 전에 이 시행이 되고 있던 제도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요식업계에서는 그간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라는 게 이렇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문제가 된 적도 없었던 것 같고. 아닙니다. 항상 부가가치 신고 시에는 이런 문제들이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국회의원 분들이나 저희들이 뭐 전주시청 뭐 시장님이나 저희 계속적인 민원은 저희들이 건의했던 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가 기준을 할 때 민생 생계 유지비라고 해서 지원되는 것을 3억 이하의 기준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최고의 생계 유지비를 국가는 3억으로 지금 이하로 지금 보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가가치세 우리가 간이가세 자체가 3억 이하가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악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이가세 그 배제 지역이 현재 어떤 상황이냐 1인이 2인 사업자를 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 중에 일반 가세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업자를 다시 또 낼 때 매출하고는 상관없이 일반 과세로 됩니다. 이건 악법 중에 악법이죠. 이분이 얼마의 매출이 오를지도 모르는데 내가 간이가세 기준에 있다 해요. 두 번째 있는 이 사업까지도 간이가세에 배제를 되고 일반 과세를 내는 게 굉장히 불합리적인 그 제도입니다.
그러면 회장님께서 지금 정치권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좀 논의를 거치셨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변화는 없다는 거고. 그분들이 네. 이 절실한 저희 실정을 사실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에 관한 거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냥 모든 고객들은 야, 네 속에 내가 내줬잖니. 부가가치세를 내가 내고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보관했다가 내고 있는데 무슨 그런 생각이냐.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이걸 민감하게 봐야 되는데 사실은 4,800에서 1억 400까지 할 때 계속적으로 이게 민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정부에서 우리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이런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게 됐습니다. 시의원님이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회의원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간담회랄지 이런 걸 통해서 네네.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세민 사님, 이 정책적 변화가 사실 우리가 자치단체별로는 그걸 바꾸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 보면 이 절세를 하는 방법이 가장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세금 줄이는 방법 같은 게 있겠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고 수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또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간단히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업에 위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끌어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거 등록을 하나 안 해가지고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비용 처리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 공과금 같은 경우에 고지서가 날라오면은 그 고지서를 굳이 보관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진으로 찍어놔서 파일로 저장을 해놓으면은 그거를 비용으로 또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발행을 반드시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디서 현금을 지불하고 무언가를 사거나 어딘가에 또 뭔가를 냈을 때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냐 물어보고 반드시 발행을 받아야 저희가 절세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또 이제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좀 적절히 잘 활용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음식업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면세되는 식료품을 좀 앞당겨서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차후에 미뤄서 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부가가치세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나 아니면은 자신이 한번 찾아보면서 이 공제 한도 내에서 자기가 구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고 이 제도를 활용해서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 의제 매입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이게 농축수산물들이 지금 해당이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요식업계 음식 만드는 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한도가 좀 크게 축소되고 있고 또 음식점 같은 경우는 축소폭도 더 크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주 원재료가 농축수산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의제 매입이 75% 저희들이 받았는데 20% 이제 축소돼서 이제 저희들이 세금으로 부담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 한 가게당 600만 원 정도 세금이 더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 농사지어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쓰고 있는데 그걸 계산서 발행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지금은 75% 인정을 해준 것을 지금 50% 한다고 하면 굉장한 그 세금 부담이 저희한테 오게 되는 상황이죠. 또한 인건비 또한 지금 저희들은 인력 시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을 저희들이 가입해서 거기에서 세액 공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세액공제는 못 받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세금적인 절세에서 저희들이 좀 원가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2년마다 의제 매입 그 세액을 의제로 정해서 100분의 9를 저 한시적으로 정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한시적인 게 아니라 법제화해서 이게 돼야만이 된다는 것을 이건 정말로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문제입니다. 자, 이제 세금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상인들 뭐 해법을 참 주고 싶습니다. 자, 어떤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될지 좀 뭐 저도 걱정이 많은데 좀 세 분께 그 얘기를 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 회장님부터. 예, 어떤 부분에 좀 이 어려운 상황을 좀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앞전에도 뭐 말씀드렸겠지만 현재 너무 많은 자영업자 저희 일반 음식점 전국에 아까 80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00만의 종사자를 갖고 일자리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생계 유지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거 지금 물가는 상승이 되고 고금리 고물가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저희들이 지탱할 수 없는데 국가가 이 세금 절세라도 아까 말한 대로 부가가치 아니 간이가세가 3억이라도 상향이 된다면 그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의 자영업자들은 생계 유지할 수가 있다 희망을 가지고 그러나 지금 현재는 폐업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생계에 마감을 지라고 할 정도의 수준에 지금 저희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무사님도. 예. 사실 우리나라의 조세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선진화되고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조세행정을 배우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나라의 조세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데 아주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간이가세 배제 지역이라 했던 것은 기존에 예전에는 상권이 발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것에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니 간이가세를 배제해도 괜찮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소비 패턴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장을 보지 않고 온라인에서 시장으로 장을 보게 되고 자신이 가고 싶은 식당에 대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검색을 통해서 자기가 맛집 평점이 높은 곳을 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을 멀리서라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세 행정 또한 이렇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 따라서 변화하여 간이가세 배제 지역을 조금 없애는 추세로 가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자, 의원님, 네. 아까 계속 이거 전국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까 좀 언급을 좀 안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 수도권 전체, 서울과 수도권 전체가 다 들어가 있고 지방의 광역시들도 지금 전부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돼 있는 상황. 네. 그리고 이런 중소도시, 이제 전주만 해도 뭐 중소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역도 또 똑같이 한 10여 군데 주요 상권들은 전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간이가세 배제 지역 여기에 대한 뭐 해법 어떤 이야기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사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상권이 좋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의 지정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유동인구나 상권 규모 같은 정성적 기준으로 봤다고 하면 앞으로는 실제 매출이나 그 지역의 공실률 그리고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한 정량적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유예제도나 완화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매출이 급감했을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에서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로 를 적용시켜주기도 하고요. 업종별, 지역별로 조건부 일반 과세 유예 제도를 마련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방 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각 지역에 있는 국세청장들이 고시를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그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와 의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 정부 들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죠. 자, 이에 대해 보다 현실성 있는 세제 개편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과세 정책을 근본적으로 되짚어보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 좀 마련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토파보기 이어집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뉴스 토파보기 김선화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각종 지원 사업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전주시 한 의원이 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업체들한테 집중적으로 몰아주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참 씁쓸한 일인데요. 어려운 소상공인 돕겠다고 만든 예산이 결국 특정 시의원과 그 가족 업체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시민들 입장에선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배달앱 할인 쿠폰 예산 1억 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할인 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할인 금액은 시 예산으로 가게에 페이백 해주는 구조였는데요. 전윤미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이 이 행사에 참여해서 다수의 할인 결제를 유도했고 그 결과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 약 7천만 원가량이 이들 미용실에 정산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당시 이 사업을 심의했던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바로 전윤미 의원이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전 의원은 이 관련해서 이제 뭐 사과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 의원은 당시 주관기관의 직원이 업체 참여를 권유했고 법적 자문도 받아봤지만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분노하는 건 법조문 하나하나 따지자는 게 아니라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리와 선을 넘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나라 돈, 즉 국민 세금인데 공정한 심사가 전제되어야 하는 보조금 사업에서 자신이 참여하고 심의도 하고 결과적으로 수혜까지 받았다는 건 도덕적으로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해명이 사과보다 먼저 나온 것 때문에 시민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시민단체들도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좀 많이 분노하고 있는데 단순 비판을 넘어서 이게 제도 전반을 좀 뭔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공공예산의 공정성과 제도 자체의 신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는 소상공인 예산이 특정인의 이익으로 쓰이는 건 공공성 침해다라면서 수사와 시의회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보조금 사업이 전반적으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고 시의회와 전주시 간의 유착 가능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거는 절차상 문제 없다라는 말로는 덮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민 세금이 공정하게 쓰였는지, 감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그 근본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자, 시민단체와 정당모도 이게 지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또 징계도 확실히 좀 해야 된다는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징계가 또 가능한 건지 또 중요한 그 7천만 원이라는 지원금 이걸 되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전윤미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말을 했지만 아직 수사도 법원 판단도 없고요. 그래서 7천만 원 지원금이 실제로 회수됐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보통 이런 보조금은 불법으로 줬다는 게 확인이 돼야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사나 재판이 먼저 있어야 징계나 회수도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로 회수되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줬더니 자기 주머니만 챙긴 것은 전주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폭염에 관한 얘기인데 자, 부안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70대 어르신이 야외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지자체마다 이제 일자리 사업이 줄줄이 중단되고 좀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지난 7월 9일 전북 부안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70대 어르신 한 분이 작업 중 쓰러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는 오전 9시도 안 된 시간이었지만 체감 기온은 이미 31도를 넘은 상태였고요. 이 사건으로 현장에서 함께 있던 근로자들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지자체들이 안전을 이유로 그 야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령층의 안전을 생각하면 불가피한 조치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는 없었는지 안타까움이 큽니다. 이 보통 공공근로 같은 이런 일자리 사업이 갑자기 근데 이게 중단이 되고 끊기면은 자, 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들어오는 이게 용돈 같은 생활비의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생계가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예, 법적으로 보면 이 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 개념에 가깝고 그 참여자는 일정한 활동비, 즉 노동 대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지금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한 달에 받는 돈이 29만 원 정도인데요. 이는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병원비, 식비, 교통비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중단되면 그 수입이 사전 예고도 없이 바로 끊기게 되는 겁니다. 민간 기업이었다면 대체 근무나 일부 보전 대책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공공사업에서는 그게 미비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즉 이 사업이 고령층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수입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영역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거나 대체할 법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노인 일자리 사업 자체가 대부분 야외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뭐 잡초를 제거한다거나 화단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인데 자,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이 무더위 속에서 야외 근로를 하게 되면 이런 구조 자체가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점이 이번 사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대부분이 도로변 제초, 공원 정비, 쓰레기 수거처럼 무더위에 노출되는 야외 작업 중심인데요. 고령자에게는 신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 사업은 공공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위탁기관을 통해서 운영하는 이상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는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특히 폭염이나 한파 같은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작업 중지 기준, 보호장비 제공,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등 최소한의 조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자,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뭐 그런다고 중단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될 건데 자, 이런 위험한 사태가 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할까요? 예, 우선 폭염 같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일시 중단 매뉴얼을 현재와 같이 행정 지침이 아니라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작업이 중단되더라도 어르신들의 일정 수준의 활동비를 대체수당 형태로 보전해주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민간에서는 휴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듯이 공공 일자리에서도 최소한의 생계 보전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무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일하는 방식보다는 실내 활동, 예를 들면 상담 지원이나 디지털 안내, 그런 것처럼 저강도 맞춤형 일자리로 바꿔가는 게 필요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어르신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는 보양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무더위 때문인지 이제 보양식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 그 흑염소탕도 상당히 인기입니다. 네. 근데 이 흑염소탕을 파는 업체들이 흑염소가 아니고 이게 수입산 염소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 분위기 속에서 요즘은 흑염소탕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업소들이 수입산 연소고기를 국내산 흑염소인 것처럼 속여 팔았는데요. 특히 전남의 한 음식점에서는 호주산 염소고기 3.7톤을 들여와서 국산으로 둔갑시킨 뒤에 무려 1억 2천만 원어치 넘게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단속 중에 거래 영수증을 찢는 장면까지 포착이 됐는데요. 이거는 고의로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행동이고 소비자를 속이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대목입니다. 자, 이 호주산 염소 요거 보호고트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영상에서 이제 저도 보니까 상당히 좀 우리나라 흑염소에 비해서 덩치가 좀 커요. 이게 몸집은 크지만 가격은 되게 저렴한 거잖아요. 국내산 흑염소에 비교해 볼 때. 예, 그렇습니다. 호주산 염소는 덩치는 큰데
사육 비용은 적어서 단가가 국내산에 비해 확실히 저렴합니다. 두세 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보면 일반 소비자가 국내산 흑염소인지 이게 수입산인지 식탁 위에서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식당 입장에서는 원산지만 교묘히 숨기면 마진이 2배 이상 남습니다.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소비자는 외국산 고기를 국산인 줄 알고 한 그릇에 2만 원을 주고 사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국내산 흑염소고 섞어 팔거나 이러면 어떤 처벌받게 됩니까? 예, 절대 단순한 행정 위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식당 업주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법에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할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꽤 강한 형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원산지 속이기는 곧 소비자 기만이자 민생 사기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판결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 점인데요. 특히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원도 점점 더 엄격한 잣대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먹었던 흑염소탕이 흑염소가 아니라 좀 많이 실망을 했는데 자, 이 보양식 한 그릇 먹기도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됩니까? 일단 가장 기본은 원산지 표시 확인입니다. 업소 입구나 메뉴판 아니면 계산대 근처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요. 글씨가 너무 작거나 애매한 위치에 표시를 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문 직전에 이게 국산이 맞는지 물어보는 것 역시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만약 흑염소 진액이나 이미 포장되어 있는 제품을 사실 때는 유통사 정보와 원산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비자가 똑똑하게 선택하는 것이 나와 가족의 식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보양식 챙겨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 삼계탕 한 그릇이 2만 원을 넘는 것도 많아서 서민 보양식이라는 말이 무색하지만 그 한 그릇이 든든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좋은 음식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 나셨으면 합니다. 전주 MBC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